과연 오늘은 국회 정상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잠시 뒤 오후 3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협상을 위한 담판에 나섭니다. 최종 합의가 안 되더라도 총리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한국당이 선별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완전한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전에 사실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날 예정이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을 갔고요. 오후에 다시 한번 만난 자리가 지금 마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후 3시께 국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반쪽 그 본회의보다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들어온 상태에서 추경과 관련된 그 총리 시정에 그러니까 연설을 듣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까지 보여주고 있는 입장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오후라도 뭐 전격적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은 할까요? 일단 뭐 지금 뭡니까 여야 교섭단체 그러니까 대표 회담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최종적으로 아마 한 번 더 이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려는 여야의 노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서 국회 정상화 그 합의를 이뤄낼지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경제 원탁 회의를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이게 중재가 돼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자유한국당에다 충고를 하면은 무조건 복귀해야 됩니다. 일단 그냥 무조건 복귀. 왜냐하면 지금 반쪽 국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선별적으로 국회 운영에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선별적으로 참여하고 시정연설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자기 부정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데요. 이제는 출구 전략을 써야 할 때가 됐고요. 그리고 실은 처음에 장애 투쟁을 할 때 자유한국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내와 원외를 병행해서 그 투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왜 지금 원내에 들어와야 되냐면 지금 너무나 많은 지금 그 현안들이 쌓여져 있어요. 지금 뭐 경제 원탁회의 말고도 지금 뭐 삼척항에 북한 목선이 들어와서 안보가 지금 불안하다는 문제, 또 수돗물, 붉은 물, 또 여러 가지가 지금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야당은 빨리 국회로 들어와서 나름대로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를 건설적으로 비판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내세우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그 시정연설에 반드시 저는 자유한국당이 좀 참여를 해서 뭔가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게 바로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좋고 그리고 국회 정상화가 돼서 민생도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 절박함이 있어요. 다만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문희상 의장도 이제 경제 원탁회의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집권 여당도 지금 뭐 정치실장을 좀 바꿨지만은 이 경제 문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향적으로 이 경제 청문회는 아니더라도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국회 차원에서 아주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국당은 조건 없이 복귀하는 것이 좋겠고 민주당도 경제 문제 따져보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낙연 총리 그 추경 관련 시정연설이 한 2시 예정이었는데 이거 미뤄졌고요. 3시에 이 만남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도 담판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오후 5시에 그럼 한국당 빼고 본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마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아마 지난 18일 날 문희상 의장이 오늘을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를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을 빼고라도 소집하겠다. 그리고 지금 총리실에다가 시정연설을 해달라고 지금 국회에서 요청이 간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오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추경안을 내놓은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추경안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 빨리 처리돼야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데 벌써 어떻게 보면
보면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도 좀 한시라도 빨리 이 지금 국회가 지금 추경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이 자유한국당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이제 국회의장이나 나머지 그 여야 사당이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시정연설에 임할 것 같습니다. 오후 3시 회동에서 뭔가 정상화를 위한 한국당까지 합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한국당은 시정연설과 추경심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회 일정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일정 부분 복귀 방침에 대해서 여야 사당의 반응은 좀 부정적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국민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원내외의 투쟁을 병행하는 그런 방침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무슨 뷔페식당입니까? 편식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공당입니다. 공당은 국회에 부여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자세를 버리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퍼블릭 마인드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협상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추경안 처리는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단간만 쏙 빼먹겠다는 식의 편의적인 발상이 국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다른 당들의 입장을 듣고 오셨습니다. 국회가 무슨 뷔페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앞서 김영준 교수께서 민주당도 뭔가 좀 전향적인 그렇습니다. 입장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데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물론 잘못했는데 민주당도 뭔가 유인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놨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국회라는 게 이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지금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야당할 때도 장애투쟁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뭔가 명분을 줘야 되는데 제가 누차 우리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청와대가 풀 문제가 있고 집권 여당이 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집권 여당이 물밑에서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이해찬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결국은 별로 성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기억나시잖아요. 2013년도에도 당시에 김한길 대표가 54일간 원외 투쟁했었거든요. 야당 네. 때요. 그때 그냥 할 수 없이 나중에 조건 없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예.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렇게 강경하게 협상 자체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오신환 대표의 얘기가 아주 적절하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청와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집권당이 청와대를 설득을 해야죠. 예.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숨통을 좀 트여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경우에도 분명히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원내외 병행투쟁이라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시정연설 문제와 예산안에 대한 심의 문제는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렸으면 당연히 들어와서 연설을 듣고 미국 같은 데서는 자동으로 모든 의회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가장 나쁜 병폐가 앞으로 꼭 고쳐야 될 병폐가 뭐냐면 왜 국회 일정을 여야 합의를 통해서만 하게 돼 있냐라는 거죠. 자동으로 하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 속에서 이걸 고쳐놓지 못하면 예. 제가 볼 때는 또 다음에도 국회가 연속적으로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예. 크기 때문에 2017년도 6월 1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시정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대통령 처음이에요. 근데 그때 시정연설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청년 실업률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 그다음에 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자. 아마도 이번 추경 예산에도 상당한 부분은 그쪽으로 할애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경 중에서도 재해에 관련된 거는
빨리게 해줘야 되거든요. 역대 그런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더라도 재해와 관련된 그 추경은요. 평균 한 15일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 된다고 하면 추경과 이 부분 속에서 분리를 하나 하더라도 빨리 심사 일단 시작을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여론은 어떨까요? 이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 큰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여론을 계속 여론조사 기관에서 묻고 있는데 지금 한국당이 조건 없이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 이 여론이 59.1%고요. 그리고 한국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철회와 경제청문회를 여야 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이제 32.9%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민생과 입법을 지금 외면하고 장애 투쟁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좀 싸늘한 여론이 그대로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이 여론조사를 받아들이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여론조사 해봐라. 대충 다 지금 보면 5대3 내지는 6대4 나온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지금 그러니까 민심을 예.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라고 아마 이렇게 유리하게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는 그 시각이 아주 강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전면적인 국회 복귀보다는 자신들이 강하게 지금 주장을 펼 수 있는 네. 그런 지금 현안이 다 걸려 있는 상임위만 지금 도로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예. 있는 것이 아닐까. 진짜 이 여론을 그대로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마냥 국회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인데 예. 저는 이 지금 따가운 민심의 해초리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주 받아들인 자세가 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의 심각성을 한국당은 이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입장을 견제하고 그런 있을 것 것이다. 같습니다. 예. 제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당이 복귀에 나서겠다고 하는 일정들을 보면은 검찰총장 후보자 또는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라든가 북한 어선, 붉은 수돗물 사태 이런 좀 정쟁이 가능한 이런 사안들이거든요. 한국당이 이렇게 마이웨이를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은? 일단은 뭐 일부에서는 벌써 총선이 시작된 거 아니냐, 네. 내년 총선 시작된 거 예. 그런 그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전국 운영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잡고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아까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비틀어 보면 이 여론조사 결과가 오히려 여당한테는 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59.4%가 조건 없이 복귀하는 거 봐라. 야당 빨리 복귀하라. 결국 이것이 여론이니까 우리가 계속 버텨내면은 야당은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게 독이 될 수 이게 있다.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 어떻든 간에 조그만 명분이라도 주면서 국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는 현실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처한 전략은 아주 명쾌해요. 뭐냐면 여론이 따갑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예. 그걸 바꾸게 하는 거는 야당이 바꾸는 게 아니라 여당이 뭔가 나름대로 독특한 조치를 취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하는 유인을 주는 게 오히려 그게 정치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조건 예. 들어와라, 무릎을 꿇고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 정치력이 없다는 것을 예.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부 여당이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겠지만은 예. 우리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흐름이 민심의 흐름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것보다도 정부 여당에도 상당히 지금 예.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누가 잘했다가 아니라 예. 왜 자꾸만 누가 못하나를 하죠? 누가 잘하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 전가해버리면 예.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추경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있는 이런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결위원장이 지금 한국당 의원이에요. 한국당이 안 들어가면 사실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거든요. 바로 그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지금 장애 투쟁에 방점을 찍고 지금 버티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과거처럼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예결위원장이 그 여당 소속이라든지 그리고 또 국회 선진화법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뭐 이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사당이 지금 가반수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 충분히 단독 국회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저는 악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저는 우리 김영준 교수님 말씀처럼 정부 여당이 상당히 양보를 발휘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민 여론이 뭡니까? 무조건 복귀하라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복귀하라는 여론이 상당히 지금 60% 가까운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본인들이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현안이 있는 상임위만 복귀하겠다? 지금 예. 말 그대로 입맛대로 국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임위가 설사 열린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어떻게 들리겠냐는 겁니다.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만에 골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지금 북한 어선의 기순 입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낸다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일단 오늘 오후 3시 문희상 의장과 3당 원내대표 간의 이 회동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이 부분을 먼저 좀 주목해서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또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YTN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자,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다시 엇갈리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정이 48.3% 그리고 긍정이 46.7%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8주 만에 지금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다시 뒤집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함께 보실까요? 민주당 지지율이 3%포인트가 빠졌고요. 한국당도 1%포인트 빠진 동반 하락한 이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수님, 네. 오늘 YTN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어떤 흐름을 읽어야 됩니까? 일단은 정부 여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나쁜 흐름이 지금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2월 달에 50%를 대통령 지지가 넘었고요. 지금 우리 조표에서 나왔지만 5월 4주 때 50%가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한 달 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부정이 긍정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다른 부분보다도 거의 제가 지난주와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거의 없는데 두 군데에서 아주 이상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큰 흐름은 뭐냐면 중도층에서 너무 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도가 나쁜 흐름으로 나옵니다. 중도층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보 불안적 요소가 작동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중도층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혁 부분들인데 개혁이 지금 탑보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요. 이 부분들이 지금 적폐청산이를 개혁으로 보지만은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적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고 그냥 공방만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설정을 할지 모르겠는데 가장 이번 대통령 지지가 나쁘게 나온 건 예상을 했지만 노동자층에서 지지가 너무 현격하게 지금 10%포인트 정도 떨어졌어요. 이거는 아마도 이제 김영한 위원장의 구속과 더불어서 좀 노정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현 정부와 민주노총은 선거 연합의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이 선거 연합이 깨집니다. 근데 통설로 항상 강조하지만 선거 연합과 통치 연합이 깨지는 순간 집권당과 더불어서 대통령 국정 운영이 엄청나게 추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역대 정부에서도 나타났거든요.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통령 지지도와 여당 지지도 좀 40%대에서 30% 떨어졌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의 요소를 찾으려고 한다면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담한 조치를 통해서 저는 대통령이요. 지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해창 대표하고 추경 예산까지 107일간 국회가 닫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국 돌파구를 누가 풀었냐면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해창 총재하고 단독 회담을 통해서 풀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회동을 좀 적극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한반도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어서요. 다음 주 흐름이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부정과 긍정이 역전을 했고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도 많이 빠진 상황인데 지난주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 가장 큰 영향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북한 어선의 그 기순 어선, 입항과 관련된 전반적인 군의 그 경계 실패, 그리고 또 이 부분과 관련된 정부의 발표 오락가락하면서 이것을 은폐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집권 여당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금 상당히 바쁜 지금 국제적인 움직임이 지금 모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반도 이 운전자론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가 약간 좀 소외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이번에 오사카 정상,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 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남북 정상회담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와 반면으로 지금 안보에서는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 내지는 보수층에서 더 강한 지금 반대의 목소리를, 지금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한국당이 모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보 총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발생한 북한 어선 입항 사건, 한국당 연일 강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어제는 국회 앞에서 구멍난 군사 경계, 청와대 은폐 조작이란 구호를 외치면서 규탄 대회도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발언들 차윤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안보 붕괴 사건이다.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하라. 한국당원 수천 명이 어제 국회에 직결해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의 은폐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도 재차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기 스스로 이완용이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이 나쁜 평화는 굴복이라며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평화는 군사력이 안에서 대화로 한다면 이런 상태 하에서 최전방에 있는 장병들이 북한이 적도 아니고 그리고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하자며요. 근데 왜 지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병사들은 한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군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청와대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사진 찍은 어미 보상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라를 구한 분입니다. 그저 북한에만 잘 보이겠다는 정부, 여러분 그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대통령부터 모두 군 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저희 즉각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해서 고발 추진하겠습니다. 당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린 한국당은 오늘 오전 삼척 해경 파출소를 찾아 안보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의 대응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과거 자신들의 안보 무능을 돌이켜보라며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20회의를 앞두고 북미 정상 간의 최근의 친서 외교로 북미 관계가 새로운 청신호를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응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들의 집권 시기에 빚어졌던 노크 기술을 포함한 안보 무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북한 목선이 입항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당도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대응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어제 한국당이 이제 국회에서 저렇게 야외 집회도 이제 여는 상황이었고요.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서 그 회의도 열었는데 문 대통령을 이완용에 비유한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어제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군 형법 위반 혐의가 있다. 이걸 검토해서 고발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야당이,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그러니까 안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강하게 질책하는 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지금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수위는 나름대로 적절한 수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김정은보다 못하다. 또 일각에서는 또 빨갱이. 이번에는 또 이완용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정치적 공세 자체가 과연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 그러니까 지금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안보 공세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스스로의 신뢰성을 깎아먹는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특히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군형법과 관련돼서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것 자체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뭐 묵는 감 찔러나 보자는 그런 속셈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경제 폭망에 이어서 안보 파탄이라는 이런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 현 사태를 규정해서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하게 이 집은 이번에 북한 어선의 기순 뭐 입항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은 사라져버리고 정치적 공세만 남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헌법에 말이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하면서 평화 통일을 추진해야 되는 헌법적 의무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군형법을 가지고 이렇게 공세를 한다는 것은 전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형법 공세라든가 이완용 발언은 좀 적절치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국당은 이게 국정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민주당이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크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군사 경계와 관련돼서 실패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문책을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실 보고 문제와 결국은 은폐를 한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좀 더 본질적으로 9.19 정상회담 이후에 군사 합의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군사 긴장 완화를 조치를 취했어요. 이것이 이번 부분과 어떻게 연관이 됐느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촘촘하게 안보 문제를 좀 튼튼하게 하자.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여당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결국은 민주평화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바른미래당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국회가 지금 여러 차원의 문제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경제청문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지금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이한 국정조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면은 굉장히 혼돈이 올 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차분하게 또 하나는 문제는 지금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동 점검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필요하다면은 저는 국정조사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 여당 내에서도 굳이 피할 이유는 없어요. 분명한 거는 안보가 불안한데 어떻게 평화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슈가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는데 다만 제가 그 야당한테 얘기하는 거는 가짜 평화, 나쁜 평화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의 많은 분들은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야당도 평화에 대한 자신들의 구상을 얘기를 해야지 나쁜 평화라든지 예를 들어 가짜 평화만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거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130km를 그렇게 다 뚫고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어봐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2012년 10월에도 녹고기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뭐 여야 공수가 바뀌면 어떤 사안마다 좀 반복되는 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당시가 녹고 기순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당시 합참의 작전본부장을 비롯해서 당시 그 해단의 사단장 줄줄이 지금 장성급, 영관급 총 14명이 문책을 당했던 상황이죠. 그러나 이때 당시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든지 뭐 그렇게 강하게 공세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이명박 대통령이 군으로부터 보고받은 것도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사고가 터지고 난 뒤 8일 뒤에 받았다고 하거든요. 저는 뭐 그때 당시 야당이 국정공세 조사 공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야당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국민의 생각과 상당히 도를 지나친 정치적 공세로 치우칠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소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국정조사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복귀해야죠. 그래야 국회에 가면 국정조사는 이 관련된 국정조사를 가면 특위로 할 것인지 상임위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위원장은 누가 할 것인지 위원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구체적인 것들이 다 국회 안에서 이 논의 테이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달랑 하겠다? 이런 식의 요구 자체가 과연 얼마만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따지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먼저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황교안 대표는 장외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강경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공개 발언들이 최근에 자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황교안 대표가 이제 아들 취업 발언을 그 한 대학교 학생들을 향한 강연에서 나왔는데 이게 정치권을 넘어서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도 논란입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황교안 대표는 해명을 내놓긴 했는데요. 이 역시 거짓 강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이 4점도 그냥 엉터리, 3점도 안 되고 영어 뭡니까? 토플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때로 말하면 800점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다른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5군데에서는 다 최종 합격이 됐어요. 그 청년이 우리 아들입니다.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들의 그 마음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좀 최근에 하신 여러분들의 말씀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어색한 민생 행보가 마침내 민심의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아들의 스펙트럼 논란으로 우리 사회를 가쁜 사회 분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래가면 바닥이 드러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나경원 대표가 쥐고 있다. 이런 못난이 문제 얘기가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구설수에 오른 황교안 대표를 보는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이 심란할 것 같습니다. 네.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들, 네. 공정성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그 대학 강연에 가서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스펙보다는 전문성을 강화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겠죠. 네, 취지는 뭐 그렇다 그런데, 하지만 예.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치 참 어렵네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무적 판단을 못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예. 합니다. 저는 저 여야가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공방을 부르고 있는데요. 자꾸만 본질이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질은 청년 문제잖아요. 청년 실업을 예.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것이냐 문제를 가지고 발언을 가지고서 문제 공방을 한다고 청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 처음 보니까 토익이 925점이면 990점 만점 아닌가요? 거의?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네. 평균이 얼만큼 되는가 봤더니 684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낮은 게 아니라 높은 점수를 예. 받아서 만약에 갔다고 얘기한다면 맞지만 낮았는데도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부분 속에서 굉장히 괴리가 생기는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정치인들은요, 어떠한 경우라도 물어보지 않으면 스스로 가족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치를 굳이 본인의 얘기를 했다는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이제 정치 입문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정치 환경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넘어서서 여야가 이 공방으로 끝내고 빨리 이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 오늘 추경 시정 연설에도 상당한 부분은 저는 청년 실업 문제가 크게 대두될 거라고 예. 보기 때문에 정치권의 공방을 넘어서서 청년 문제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가지고 서로 예. 강의를 하든 뭐 정책을 만들지 그런 식으로 좀 가졌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예. 좀 합니다. 차재현 교수님, 그런데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그건 거짓말인데 그 반대라서 괜찮다 해명을 했는데요. 네. 해명 이후에 지금 더 논란이 그렇죠. 되는 저는 것 같아요. 오늘 해명 자체가 안 하느니 못한 해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황 대표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본인은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을 그러니까 왜곡하고 조작해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점수가 낮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러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는 어떤 식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언제든지 왜곡할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거짓말에 대한 정의 자체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 그리고 특히 지금 공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공당의 대표가 지금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드는 예를 그러니까 그것이 거꾸로 예를 들었다고 해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인식 자체가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그러면 황 대표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당시 그 학교에 가서 한 이야기 자체가 우리 사회의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좀 더 이 지원자의 인성이나 뭐 사회 봉사나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것이 더 평가받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식의 이야기인데 네. 저는 지금 정당 차원에서 그 문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집권당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든 민간 부분에까지 그러니까 지금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예. 인성과 이 지원자들의 여러 네. 품성이 더 고려되는 쪽으로 가겠다든지 예.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시는 것이 더 정답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취지가 듭니다.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강연이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발언 때문에 네. 논란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자, 어쨌든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니까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하고 황교안 대표 아들의 채용 특혜 의혹을 동시에 특검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채용에 대한 특혜 비리에 대한 것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예. 조금 전에 아주 굉장히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정치인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조셉 나이가 쓴 책에 왜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가라는 책 속에서도 보면요. 예. 국민들은 정부의 성과보다는 태도를 보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도상에서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채용 비리 문제와 관련돼서 공방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황교안 그 당 대표의 정무적 그런 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보조하고 있는 팀을 전면적으로 한번 좀 점검할 예.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예.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 메시지 관련돼 가지고 메시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잘 점검을 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청년들에게 호감을 갈 수 있는 쉽게 표현하면 공감 메시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전환시켜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근데 참모진들이 즉흥 메시지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정치인들의 메시지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공감의 포인트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